네, 여러분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나머지 부분 다 정리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가 이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특례예요. 자, 국가배상법이 195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51년도도 참 우리나라로서는 국난의 시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1967년이에요. 67년에 이 국가배상법이 개정이 돼서 군인,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특례 규정의 내용이 뭐냐?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서, 군인, 경찰, 군무원 등에 대해서 전투 훈련 중에 손해를 입으면 이 각종 보상 규정들이 있잖아요. 뭐 유족급여라든지 뭐 장애급여라든지 상해급여라든지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즉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딱 들어도 이상하죠. 일단 보상하고 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보상하고 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왜 오히려 더 우대를 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순직하고, 특히 뭐 전투훈련 중에 순직하면 오히려 더 우대를 해야 되는데 국가배상 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3공화국 때는 위헌법률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유신헌법 72년이잖아요. 72년을 만들면서 보통 대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반성해야 되잖아요. 반성하고 국가배상법을 합헌성을 확보하는 그런 법률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근데 박정희 정권은 거꾸로 갔어요. 이걸 아예 헌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위헌 헌법 조항 심사를 하게 된 거죠. 좀 말이 우스꽝스럽게 됐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이제 이 판결이 선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법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헌법 조항은 그죠? 위헌 법률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특례 조항이,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례 조항이 1967년도 3월 3일 날 입법화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1967년이 중요한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월남전에 참전을 한 거죠. 월남전에 참전을 하면은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거기서 순직하신 분도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응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생겼고,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헌법으로 격상돼서 규정이 됐고,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한번 난 이후에 헌법으로 격상됐고,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 이 흐름을 좀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규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 대원이, 그러니까 적용 대상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 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아니고 교정시설 경비 교도로 전임된 사람도 아니고, 소집일시를 경과하여 소집부대 이병소가 있는 곳에 도착한 향토 예비군 대원도 아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예비군들 있죠, 요즘에요. 예비군들은 언제 군인으로 취급되냐면 이병소를 통과할 때부터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집일시를 경과해서 들어간 사람은 군인으로 취급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 거죠. 여기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근데 전투경찰순경은 경찰 공무원에 포함돼서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여겨볼 게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전투훈련 등과 관계된 직무집행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직무집행은 여기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직무집행인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보상도 받고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제 적용 대상자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이게 뭐 좋든 싫든 간에 잘됐다 잘못했다 간에 이중 배상 금지잖아요. 입법 취지가 이중 배상 금지거든요. 근데 다른 법령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이중 배상 금지가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해석론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이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 전투 훈련 등과 관계없는 직무 집행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특례 규정이 적용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전투훈련과 관계되면은 보상만 받아야 되고요. 그거보다 좀 덜 보호해도 될 것 같은 거는 보상하고 배상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해요. 근데 뭐 헌법을 그걸 만들어놨으니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전투훈련 등과 관계없는 직무집행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도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보훈대상자법에 의해서 보상금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례에 의하면은 왜 못 받느냐? 와이낫이죠, 와이낫.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테마가, 자, 그럼 국가배상금을요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상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금에서 먼저 받은 배상금을 공제해야 되는 거냐? 판례는 왜 공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동불법 행위에서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꽤 좀 어려워요. 군인, 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의 세 번째 쟁점인데, 자, 뭐냐면은요. 자, 어떤 민간인 차가 있어요. 민간인 차가 있는데, 요 운전자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 오토바이가 있죠. 오토바이에 운전하는 경찰이 있었고, 뒤에 그림을 잘 그리죠? 뒤에 있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자, 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죠? 쌍방과실이겠죠? 네, 그러면은 요 민간인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요 두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 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주겠죠. 보험금을 주겠죠. 그러면은 근데 국가도 이 사람 때문에요. 국가배상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국가배상은 만약에 이게 전투훈련 등과 관련된 뭐 직무집행이라고 막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국가는 이 사람한테 배상을 안 해주잖아요. 이 특례 조항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 케이스가 이게 사실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먼저 보험회사가 먼저 다 이게 배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배상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50대 50이라고 하면 부진장 연대 책임으로 50대 50이라고 하면 요 50은 국가를 대신해서 지금
국가 목까지 다 배상을 해준 거잖아요. 맞죠? 사실관계 이해되죠? 그러면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에서 국가의 몫까지 다 부진적 연대 책임 때문에 다 배상을 했는데 나중에 사후 정산으로 국가에게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국가가 사실상 구상권의 명목으로 배상을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결론이 이제 달라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게 대법원 판결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다시 대법원 전원가치제 판결이 있었어요. 엄청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재판 연구관들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결론은 뭐였냐?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례조항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구상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가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구상 책임까지도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떤 결론이 되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되는 거죠.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졌지만 보험회사로서는 좀 과잉 배상을 하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 없는 것까지 배상해버린 거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인데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구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이게 만족할 만한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다소 좀 우스꽝스러운데 아주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결론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거는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이 되죠. 자기 것만 배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럼 부진적 연대 책임이 아니냐?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는 거는 왜 공동불법행위에서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는 법리가 왜 생겼냐라는 거죠. 그거는 손해 전보를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취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제거하면 그냥 분할채권이라고 하면 요거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중배상금지 원칙도 관철이 되고 보험회사도 억울한 일이 없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결론이죠. 아주 기술적으로 기교적인 해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자기 불알 부분이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배상하게 돼도 구상은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언뜻 보면은 잘 낸 것 같이 보이기도 한데 언뜻 보면은 또 이게 너무 기술적이고 기교적인 결론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모두에서 국가배상을 하게 되면 개별적인 공무원들은 개개의 공무원들은 면책된다고 그랬잖아요. 경과실은 면책된다고 그랬잖아요. 국가만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고의 중과실이면 개개의 공무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미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경과실이에요. 경과실인데 가해 공무원이 법리를 잘 몰라서였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응했어요. 응하면 이게
어떻게 됐나요? 이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채무 변제 효과는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그 가해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불법 행위에서는요, 조금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으네요. 공동불법 행위에서 그 개인이, 개개의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건 뭐 어차피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개개의 공무원도 국가배상과 별도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상 문제는 잘 생기지 않겠죠, 그죠? 개개의 공무원과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요. 이것도 이제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 자, 배상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국가배상법에 의하면은요, 사무귀속주체가 일단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보면은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무귀속주체하고 비용 부담자 사이에는요, 부진적 연대채무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방자치법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데, 배웠거나 배우셔야 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가요,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자치사무라는 게 있어요. 자치사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단체이임사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이임사무라는 거 있어요. 자, 자치사무는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사무가 아닌 거죠. 국가사무가 아닌 겁니다. 근데 단체이임사무하고 기관이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위임했느냐가 문제죠. 지방자치단체 단체 자체에게 위임했다 그러면 단체이임사무가 되는 거고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하면은 기관이잖아요. 기관이임사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용어만 봐도 개념에 구별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기준으로 하면 단체이임사무는 원래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이제는 단체의 사무가 된 거잖아요. 행정법에서 이임은 권한의 상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권한의 이전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권한이 아닌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자치사무하고 단체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관이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만 차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국가사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배워야 될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배상 책임자는, 그죠? 예, 일단 사무귀속주체. 사무귀속주체하고 비용부담자잖아요? 예, 비용부담자인데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있고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있습니다.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즉 공무원의 유법행위잖아요. 그 공무원한테 누가 봉급을 주고, 누가 고용을 했고, 뭐 이런 게 이제 형식적 비용부담자의 문제고요.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누가 그 비용을 부담했느냐의 문제거든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했느냐? 그럼 요 기준에 따라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자치사무의 사무귀속주체는 누구예요? 써놨잖아요.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잖아요. 그죠? 네. 지자체.
그 공무원 누가 봉급줘요? 지자체죠. 자치사무의 궁극적인 비용 부담은 누가 져요? 지자체죠. 빨간 거라서 잘 안 보여요. 단체임 사무예요. 단체임 사무의 귀속 주체는? 사무 귀속 주체는? 써놨잖아요. 지자체죠. 누가 봉급을 줘요? 지자체죠.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국가죠. 국가 사무잖아요. 기관임 사무는 사무 귀속 주체는 국가죠. 국가 사무잖아요. 그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은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단체 임사무하고 기관 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의 부진력 연대채무가 되는 거고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죠. 약간 헷갈리더라도 잘 이해하시면은 도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배상 책임을 누군가는 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구상관계가 또 나오죠. 여기서. 만약에 국가가 전부 다 배상을 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궁극적으로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텐데, 일단 견해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사무귀속 주체설, 또 하나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설이 있습니다. 양 견해 다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판례는 기여도설도 있고요. 판례는 이게 어떤 견해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케이스도 많지도 않았고, 근데 아마 일부 사건에서 이거 기여도설 아니야? 뭐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혹시 기여도설을 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는 아까 사용자 책임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닌 거죠. 그 공무원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을 대신해서 지는 거냐 하면은 대위 책임설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의제돼서 또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돼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하면 자기 책임설이 되는 거예요. 대위 책임설과 자기 책임설이에요. 대위 책임설은 공무원이 원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국가가 그 당해 공무원을 대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그 사고방식이고, 자기 책임설은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니까 국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하면은 자기 책임설이 되는 겁니다. 판례는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그 절충설에 있어요. 아까 공무원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구상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는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개인도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경과실인 경우에는 면책이 되고요. 그래서 고의 중과실하고 이 경과실을 나누어서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당해 공무원의 행위로 국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으니까 대의 책임설이 되는 건가? 그리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자기 책임설이 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좀 헷갈려요. 잘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고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저는 자기 책임설에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배상 책임과 구상과의 문제인데요. 자, 아까 이미 설명한 부분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는데, 자,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거와 별도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긍정설과 그죠? 부정설과 절충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고요. 경과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긍정설은요. 자기 책임설에 의하면 긍정설이 자연스럽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국가 책임하고 공무원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설에 의하면은 이 공무원에 대한 배상 청구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고의중과실은 제한하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국가 배상의 기능 중에서 그죠? 손해 분산 기능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설은 대의 책임설에서 설명하기가 자연스럽죠. 연관되기가 쉽죠. 예. 그러면은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왜 그러면 책임을 지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의중과실은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 기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리고 판례는 말씀드렸다시피 절충설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 결론은 저는 뭐 자기 책임설에 있지만은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구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이런 문제는요.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지 대의 책임설이나 자기 책임설과 관련된 거 아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국가가 공무원이 고의중과실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국가가 국가배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고의중과실에 의하면은 국가가 당의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 구상권 행사가 그럼 의무냐, 기속적인 거냐? 판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실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다라는 게 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은 아까 제가 먼저 그냥 설명을 해버렸네요. 그죠? 예.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당의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개인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면책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도의관념에 부합하는 비체 변제가 돼서 채무 변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국가가 면책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고는 좀 궤를 달리해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이거는 민법 758조에 상응하는 공작물 책임에 관한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가 되는데 민법하고 다른 점은 일단 민법에서는 소유자는 면책될 수 없고 점유자는 면책 조항이 면책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국가배상에서는 면책 조항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의 개념의 문제인데요. 자, 이 영조물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 2의 공물법에서 뭐 공부하셨거나 공부하실 예정일 텐데, 이 영조물의 개념은요, 원래 본래 의미의 영조물의 개념은, 학문상의 영조물의 개념은 인적, 물적 결합체입니다. 뭘 생각해 보시면 아시냐면요, 도서관에 물적인 것도 있고 사서와 같은 인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 결합물이잖아요. 그걸 이제 영조물이라고 그러고요. 서울대학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영조물이에요. 근데 국가배상법에서 영조물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여기서의 영조물은 아마 내 생각에 입법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오류죠. 여기서는 영조물이 강학상의 영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물은 뭐냐?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을 공물이라고 합니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을 공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적인 것이 결합되지 않아도 공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유재산법에 말이에요. 국유재산법에 국가 소유의 물건, 국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행정재산은 이 공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재산은 사적인 물건입니다. 다 우연히 그냥 국가가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조물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반재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거, 맨홀, 건널목 경보기, 공중변소, 도로, 철도대합실 승강장, 교통신호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직 일반에 제공되지 않은 것, 아는 옹벽 이런 거는 공사 중인 옹벽 이거는 영조물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마하고 관련해서 가장 논쟁점은 과연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국가배상법 제5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시겠지만 영조물의 하자가 아니고요. 영조물의 하자가 아니고요. 즉 공물의 하자가 아니고요.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죠.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물적인 결함, 그 공물이 갖춰야 돼야 할 물적인 결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하나가 성립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니까 그거를 설치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책임을 묻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영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라든지 아니면은 사고 방지 의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절충설이 또 있죠. 절충설은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법 무과실 책임설인데 이거는 과실이 행위 책임인 건 분명한데 과실을 묻는 주관적 과실을 묻는 게 아니고요. 어떤 법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위법 무과실 책임설이에요.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객관설에 있는 것 같아요. 물적인 결함, 영조물이 갖춰야 될 물적인 결함이죠. 그럼 물적인 결함이 언제 있느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작동 안 한다. 어떠한 신호기가 작동 안 한다. 이것만 가지고 이 손해와 관련해서 물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객관설로 치닫게 되면은요, 국가배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가 되는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물건이 고장만 나면 또는 도로가 조금만 파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무한정 확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요, 기본적으로 물적인 결함이라는 객관설에 기본적으로 있으면서도요, 제한하는 거죠. 어떻게 제한하느냐?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즉 물적인 결함이라는 거는 그 물건의 안정성 여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거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다. 설치 관리자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다. 또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거는 물적인 결함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고려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은 대략 이런 얘기구나. 감각적으로 조금 올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원문을 찾아보시면 더 좋겠지만 바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지만이라도 읽어보시면은 대충 판례가 이런 취지에서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구나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객관서를 취하더라도요 불가항력에 의한 것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관서를 취하더라도요 이 요새 주의무가 객관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객관서가 주관서들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상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판례도 좀 그런 경향, 객관설에서 출발했지만 그런 경향 하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하자의 증명 책임은 뭐 당연히 손해발생 피해자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마찬가지로 상당인과 관계설에 있고요. 그죠? 손해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를 얘기하는 거다.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죠? 재정적 제약, 예산 부족. 요거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보통 사고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2조하고 아까 누차 설명했던 2조하고 지금 설명하는 5조가 경합한다. 또 가능하겠죠. 경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의 범위와 국가배상 청구권의 행사인데 자 국가배상법 3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배상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배상 기준이 이게 절대적이어서 법원도 그 배상 기준에 구속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배상해야 되는 거냐. 근데 판례는 그냥 단순 기준 액설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 그냥 그거 참고하는 정도다. 라는 게 판례고요. 법원은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결정 전치주의예요. 그 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배상심의위원회가 각급 지방 검찰청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필요적 전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임의적 전치라서 이게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배상 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배상 결정을 이 재판상 화해로 받습니다. 근데 그게 위헌으로 선고가 돼서 현재는 그냥 민법상의 화해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 효력이 있다. 배상 청구권은 양도가 금지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데 자 민법 750조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됐나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죠. 3년, 10년이잖아요. 3년은 똑같은데 이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 5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국가배상과 관련된 특수 문제라고 제가 이제 항목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홍수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케이스냐면요. 집중호우가 우리나라에 가끔 요새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 방이 그림 잘 그리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여기가 제 내지가 되고 이게 제 외지가 되는 거죠. 이게 제 내지일 것 같지만 여기가 제 방의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럴 거예요. 이게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높이가 설계상으로는, 그죠? 설계상으로는 만약에 100m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실제로는 80m로
80m로 이렇게 건설이 됐다고 치자고요. 가정을 그렇게 하자고요. 80m 너무 높은데. 10m, 8m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10m고 이게 8m라고 치자고요. 근데 막 집중호우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넘쳐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자체로 하천 시설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거냐가 이제 주된 쟁점에 이런 사건이 꽤 있었어요. 근데 판례는 계획 홍수위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계획 홍수위가.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계획 이 정도 집중호우가 있을 거다라고 계획해놓은 그 물의 수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100년 정도의 기준으로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강수량을 기준으로 계획 홍수위를 정해놨는데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강수량이 와서 넘쳤다라고 하면 100년에 합당한 정도의 기준, 100년에 합당한 정도의 제방 높이를 갖추고 있으면 비록 하천 시설 설치 기준에 어긋나서 다소 낮게 제방이 돼 있어도 위법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소송에서 문제입니다. 먼저 환경소송 중에서 수질오염과 관련된 건데요. 자, 환경소송에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유형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요, 그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위법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이 그 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오염을 시켰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유형의 케이스가. 또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오염을 배출하는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세 번째 유형인데, 어떤 배출시설에 대해서 감독권을 잘 행사했어야 되는데, 감독권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염물질이 배출이 돼서 제때 단속하지 않아서 오염물질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3가지 유형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유형하고 두 번째 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유형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죠? 국가배상의 문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어떤 시설물이잖아요. 이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무과실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뭐 국가든 아니든 간에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이거 뭐 환경법의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죠.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설명했죠. 그 국가배상의 요건 중에 직무집행에서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그 3가지 경우가 또 그 안에서 또 3가지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경우겠죠. 재량권 이게 환경행정당국이 행정청이 단속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재량행위잖아요. 그럼 이제 재량권 수칙 이론으로에 따라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테마는 뭐냐면은 국가의 수질 환경 기준을 유지할 의무가 법률상의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공기 소음에 관련된 소음 관련 사건인데요. 김포공항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게. 자, 김포공항에 대해서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음 피해를 입는 거죠. 입으면은 그 공항의 점유자나 아니면 항공회사, 공항의 점유자는 한국공항공사겠죠. 거기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일 텐데, 이 국가를 상대로요, 공항도 공물이잖아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기서는 이 손해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법률상 이익이냐 아니냐를 어느 선에서 긋느냐가 이제 제일 쟁점이 됐었어요. 이 사건에서는요. 이른바 수인한도론이죠. 수인한도론. 그 소음으로 인해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면은 손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손해 발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음 진동에 관한 행정 법규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음 진동에 관한 행정 법규가 있는데 그 기준을 넘으면은 참을 한도를 넘은 거냐, 당연히 넘은 거냐에 관해서 판례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답니다. 결론이. 단정할 수 없지만은 참을 한도를 정하는데 행정법규의 기준이 상당 정도 고려돼야 된다. 라는 정도로 타협적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요. 자, 그럼 원래 그 김포공항에서 살았던 분들도 있지만은, 그죠? 김포공항 주변에서 살았던 분들도 있지만은, 김포공항이 생긴 다음에 이사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판례에 의하면은 위험을 알고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왔다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판례고요. 다만 이제 손해배상 산정할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감안할 수 있다. 마치 과실상계처럼요. 그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마로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자, 일단 교사 등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잖아요. 이 보호감독 의무에 따른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입니다. 자, 근데 이게 친권자 또는 뭐 양육 부담자하고 이 교사의 보호 감독 책임을 이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예. 이 보호자나 친권자는 이게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거지만은 교사는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판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단체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순수한 학생들의 사적 모임이었다 이런 데서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방과 후의 활동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때는 교사의 책임을 좀 묻기가 어렵다. 근데 다만 이제 유치원 교사는 좀 다르죠. 유치원 교사는 좀 학교 교사하고 좀 다른 그런 또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호감독 의무의 일반적 기준을 살펴보면은 사고가 학교 생활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예측되는 것,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교육 내재형 사고하고 교육 외재형 사고로 나눠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사고들 있잖아요. 뭐 정규적인 수업이라든지 교육 활동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재화되어 있는 경우, 그런 걸 이제 교육 내재형 사고라고 한다라면, 교육 외재형 사고는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뭐 방과 후라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교육 외재형 사고라고 분류를 먼저 하고요. 교육 내재형 사고의 경우는 교육 활동을 내재하는 위험의 정도나 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사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 교육 외재형 사고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하기가 거기까지 책임지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주의 의무는 고려돼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올해 참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로 1년 내내 고생하셨고 또 여름에 또 집중호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겠지만은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이 또 3학년 되시니까 내년에도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학년들이 되시니까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변호사 시험도 잘 보시고 그리고 소기의 성과도 잘 이루기 바랍니다. 강의는 이번 학기 행정쟁성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